우주 최고의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을 만드는 4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. 1, 2, 3, 4. 사기자 지금 시작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1기자 김규원입니다. 2기자 김양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3기자 신다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4기자 류서구입니다.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가는데요. 주변 반응들 어땠습니까? 뭐 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거의 엄청났습니까? 뭐 첫 방송인데 너무 잘한다. 준비가 된 것 같다. 아니 실제로 그걸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많이들 보내더라고요. 그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동 쪽에서 온 반응 아닙니까? 아니 저희 식구도 그러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산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는 뭐 취재원분들도 그렇고 잘 봤다는 의견이 많았고요. 예. 네. 정말, 상기자 네. 어땠습니까? 저는 네. 인덕을 잘 쌓지 못해서 네. 주변에서 좀 재미있는데 조금 어색하다. 좀 더 아. 연말을 해라. 이런 연말을 반응들이 해야 있었습니다. 되는군요. 열심히 연마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사기자. 저희가 유튜브에 정치를 다루는 유튜브들이 많지 않습니까? 저희는 이제 정치도 물론 다루지만 좀 참신한 한겨레 21만이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주제 이런 걸 다뤄줘서 좋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주제를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네. 그거는 참 우리가 생각해볼 내용이네요. 예.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이제 저희 지난주에 석포재련소에서 백혈병 산재 받으신 분 표지로 다루었잖아요. 주말 중에 석포재련소에서 비소가 누출되어서 중독으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간 중독 이런 사고들이 좀 간간히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사망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. 예. 네, 그러니까 이제 화학물질에 누출이 되면 이제 순간적으로나 혹은 장기간에 걸쳐서 몸에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죠.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사망까지 될 정도면 굉장히 노출량이 많았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도 검출치가 기준치에 거의 3배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4명 이 이제 중독 증세로 최초에 이제 입원을 하셨고. 이제 노동부에서 추가로 더 관련한 증세나 문제가 있는지 더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합니다. 또 뭐 원청에서 발뺌을 하고 또 근로복지공단은 또 회사 편들고 이런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이 좀 네. 되네요. 예. 석포조련소에서 그 슬픈 일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. 다시는 이런 그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다뤄보겠습니다. 자 이제 핫 이슈 토크로 한번 넘어가시죠. 이번에 1기자가 준비하셨죠? 이번 주 한겨레 20일에 제가 단신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? 뭐 대여섯 매 정도 되는 작은 기사를 썼는데 대여섯 매면 A4용지로 분량이 어떻게 되죠? 요즘은 이 원고지를 안 쓰세요. 그래요? 네, 시청자분들이. 저는 그 천에서- A4용지로는 잘 계산을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A4용지로?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기사. 그렇죠. 시청자들 위해서 설명드립니다. 그렇군요. 그렇게 요즘엔 또 계산을 하는군요. 주말 사이에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.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 기사 갈증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 이 파우치를 받는 장면이 이게 나왔잖아요. 공개됐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이게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? 크게 혐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. 네. 또 하나는 그 뇌물수수 혐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먼저 청탁금지법 위반 경우를 보면 청탁금지법 8조에 그 배우자의 그 직무와 관련해서 그 이 선물 같은 것, 금품을 네.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. 그리고 공직자 당사자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.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기 배우자가 그런 어떤 선물, 금품을 받은 것을 알면 지체 없이 신고를 하고 그것을 반환하도록 조처를 해야 되도록 돼 있어요. 신고 안 했죠. 근데 현재까지는 신고했다는 얘기도 없고 반환했다는 얘기도 없고 다만 약간 풍문처럼 반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. 근데 그럼 1년 3개월 동안 지금 보관하고 언제 그 반환을 할 것인지 잘 그 정도면 모르겠고요. 뭐 본인이 갖고 싶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두 번째 뇌물 수수 혐의. 이것은 서울의 소리가 검찰에 이 윤석열 부부를 고발을 했어요. 근데 고발을 할 때 보통 청탁금지법으로 할 거라고 다 생각했는데 뇌물수수도 여기 넣어서 고발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이 선물을 준 목사가 통일운동을 하는 분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그 민주평통 그 자문회의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
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 적용할 수 있다.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했어요.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굉장히 처벌이 셉니다.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. 아까 그 청탁금지법 위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적용될지 그리고 어떤 걸 적용할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텐데 수사는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기 중에는 기소되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정권이 후여야죠. 임기가 예. 끝나야 되는 것이고요.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특검에서 이번 12월 말쯤에 아마 특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지 않습니까? 통과되면 그 안에 아마 이게 들어가서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박근혜 대통령 때 실제로 그때 그 문고리 3인방 네. 관련해서 이제 최순실하고 뭐 나왔었잖아요. 그때도 수사를 해놓고 기소 중지를 했습니다. 기소 중지를 해서 임기가 끝난 다음에 수사를 하겠다,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맞습니다. 왜 언론사에서 또는 기자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을까요?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데. 뭔가 여기서 치고받는 게 나와야지 쓰기가 좀 좋거든요. 아니라고도 하고. 근데 그런 생리를 대통령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쪽에서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언론사나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 한쪽 얘기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. 더군다나 이건 또 함정 취재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취재 윤리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쓰지 않을 핑계를 마련하기가 좋은 거죠. 왜 핑계를 대는 겁니까? 지금 쓰면 되지.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예를 들면 방송만 해도 그렇죠. 사실은 지금 방송 기자들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래요. 어떻습니까? 어떤 뭐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발제하기가 꺼려지고 발제를 했다고 했을 때 좀 데스킹이 세게 들어온다든가 어떤 검증이 세게 들어온다든가 뭐 사실 뭐 이동관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위원장이죠. 그렇죠.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까지도 다 검증한다 그러고 지금 뭐,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. 예, 뭐 그분 이제 그만뒀으니까 예. 뭐 큰 상관 없을 상관없죠.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자들이 이번 정부의 방송을 포함한 언론 뭐 장악 또는 언론 어떤 압박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을 좀 느낀다는 거군요. 그죠? 그렇게 말하는 이제 기자들이 많더라고요. 예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또 하나 여기 쟁점이 있는데 하나만 더 이제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그 함정 취재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거든요. 그 사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사안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좀 이 사안을 다룬 언론사의 취재 방식에 대해서 다룬 보도가 많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함정 취재고 뭐 서울의 소리 기자가 가방을 구입해서 최 목사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이런 것들이 과연 취재 윤리적으로 맞는 일인지에 대한 기사들이 많고. 근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보도하는 것은 사실 수사기관의 뭐 수사랑 다르지 않습니까? 처벌과도 다르고 각각의 언론사가 어떤 방법을 택해서 보도할지는 그 언론사가 선택할 문제고 그걸 보는 그 독자들이 그걸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다만 이런 취재 방식을 택했을 때 이게 일반적인 취재 방식은 아니거든요. 그리고 위법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뭐 취재 방식의 경우 그럴 때 언론사가 이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. 책임은 그 언론사가 지면 되는 거고요. 예.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사실은 그 어떤 대통령 부부의 그 청탁금지법 등 위반 그런 어떤 그 하나의 그 사안과 또 하나의 언론사의 취재 윤리 이런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쟁점을 갖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그리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기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삼 기자가 겨울간식 취재했다고 했죠. 네, 이거 일단은 제가 이거 좀 갖고 왔어요. 이거 그래요? 붕어빵인데
아침 혹시 안 드셨으면 네. 예, 이렇게 첫 먹방 아닌가요, 저희? 아니, 이렇게 뭐 먹방이라기에는 너무 소소한 아이고. 하지만 어쨌든 뭐 좀 소소하네요. 예. 제가 이걸 막 주섬주섬 꺼내는 이유는 뭐 한겨레 21에 레드라는 코너가 있어요. 뭘 쓸까 하다가 이제 또 사실 겨울 다가오면서 겨울 간식들 많이 드시잖아요. 요즘 고물가 시대인데 붕어빵이랑 호떡이 그렇게 올랐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나 올랐을까 해서 제가 좀 찾아다녀 봤고 네. 이제 가격 조사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.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도 보시다가 뭐 이렇게 예예 뭐 멀죠? 아니, 저 그래서 하나만 좀 네네. 네, 요거는 미니고요. 네. 저희 어쨌든 멀리서 오신 분들도 네. 그 요즘은 붕어빵이 3개 1,000원이 아니고 음. 3개 2,000원이에요. 응? 네. 그리고 음. 호떡도 한 장 1,000원이 아니고 한 장이 2,000원, 1,500원 뭐 이렇거든요. 붕어빵이 아닌데요? 그건 네. 누텔라예요. 아, 네, 잘 걸리셨습니다. 4개밖에 없는 건데 내가 먹으려 했는데 어쨌든 초코 같은 네. 거군요. 예 맞아요. 그래서 사실 요거 하나 500원 한다는 게 음. 가격이 진짜 많이 오른 거죠. 원래는 이렇게 커다란 잉어 한 마리에 300원 정도 됐었거든요. 어떻습니까? 그래서 붕어빵 취재해 보니까 네. 그 어떤 것을 좀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나요?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 디올백 얘기도 하고 조금 네. 무거웠는데 저는 그냥 붕어빵 취재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네. 붕어빵 진짜 많이 먹었어요. 그래서 네. 되게 즐거웠다. 네.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건데 이 겨울 간식에 진심이신 분들은 가슴속 3,000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꼭 깔아서 갖고 다니세요. 아. 그게 그게 뭡니까? 뭐냐면 이제 노포들은 네이버 지도 같은데 안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이런 노포가 있습니다. 이거를 시민들이 제보한 걸 모아놓은 네. 앱이에요. 뭐 그걸 보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. 네. 제가 저도 그 어플 가지고 아직 3개 1,000원 하는데 이런 데를 서울에 있는 데를 찾아서 다녀봤어요. 그러면은 그 어플 켜가지고 뭐 증산역 앞 3번 출구 조금 더 가서 왼쪽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럼 그걸 들고 가면 뭐 보물찾기 하듯이 가면 딱 있어요. 아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사 먹었다. 그렇군요. 예, 물가 얘기 하려놓고 제가 지금 굉장히 예, 예. 신났는데, 예. 저는 좀 궁금한 게 계란빵은 취재 안 하셨더라고요. 예, 계란빵은 겨울 간식이 아니기 때문이죠. 아, 왜 그렇습니까? 계란빵 여름에도 드시지 않습니까? 아, 저는 사실은 강원도에서 상경을 해서 네. 서울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상경했다고 얘기 안 해도 예. 많이 말씨로 다 알 수 들어보면 있어요. 알 수가 있습니다. 아 근데 저는 처음에 서울에서 깜짝 놀랐던 게 계란빵이었어요. 왜 그렇습니까? 계란을 하나를 넣어주더라고. 그게 왜요? 이 계란을 하나 다 넣어준다고.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영양도 식사 많고. 대용으로 좋죠. 아니 강원도에는 그렇게 계란이 아니 귀합니까? 계란이 귀한 게 아니라 네. 이 계란을 가지고 이렇게 뭘 찍어내 가지고 아, 거의 밥이잖아요, 한 끼 식사. 음. 영양가도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. 그래서 네네. 옛날에는 그 빵뿐 아니라 네. 이렇게 쌍화차에도 계란을 띄워서 먹고 그랬죠. 심지어 커피에도 띄워서 먹기도 하고요. 네, 옛날 얘기입니다. 옛날 얘기. 나 때는 얘기인데요. 저 궁금한데 예. 네. 유소 기자 이거 먹어봤잖아요. 사 기자. 예. 맛이 어때요? 일반 붕어빵이랑 좀 다르지 않아요? 전 좀 실망했어요. 아 진짜? 네. 왜? 저는 붕어빵의 그 전통적인 팥 팥 들어간 걸 향을 좋아하는데 좀 누텔라 그 초콜릿이 들어가가지고. 죄송합니다. 아니, 이건 제 취향입니다. 근데 그게 약간 이게 작으니까 뭔가 좀 더 밀도 있어진 느낌은 있네요. 뭔가 맞아요. 그 큰 거는 잘못 걸리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? 팥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서 반죽 맛만 나는 네, 그런 맞아요.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앞에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. 아 잠깐만 다음번에 꼭 계란빵도 좀 다뤄주십시오. 겨울 간식이 확실합니다. 제가 겨울에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. 첫 번째 일부의 첫 번째 그 본격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예, 혹시 일 기자는 그 밀과 보리가 자라네라는 노래 아십니까? 그럼요.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죠. 어떻게 지금 불러주세요. 한번 좀 밀과 보리가 자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다음이 중요합니다. 그다음이 뭡니까? 밀과 보리가 자라는 건 누구든지 알지요. 이렇게 나오는 노래인데 그렇죠. 사실은 우리 농촌에서 아주 오랫동안 농사직설 이런 데 보면은 밀 재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음식 디미방, 뭐 정조지 이런 그 음식 책에서 밀 음식이 단골이고요.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요. 그래서 우리 그 농토에 가면 늘 그 겨울에는 밀과 보리가 자라고 있었어요. 그래서 경상남북도, 전라남북도, 충청도 한 남쪽까지만 해도 겨울에는 쌀이 자라고 나온 논에다가 밀과 보리를 심어서 네네. 그걸 이제 수확해서 먹었었거든요.
그렇죠.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이 기자 얘기 들어보면 사실 밀이 과거에는 그 어떤 음식 재료로서뿐 아니라 우리가 논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. 곡물로서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는데 그렇죠. 어느 순간 그게 싹 사라져 버렸죠. 84년도에 정부가 밀 수매를 포기합니다. 폐지합니다. 그러니까 밀을 이제 사서 비축해 뒀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파는 건데 이 기능을 폐지합니다. 82년도에 그 밀 수입 자유화를 선언하고요. 그러니까 이제 밀 정책이라는 게 이제 사라진 거죠. 농림부의 밀 수매가 예. 농민들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. 그 밀 수매라고 하는 것은 밀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밀이 많이 생산될 수도 있고 적게 생산될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농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. 농사를 편안하게 짓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걸 작물들을 잘 가꾸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. 그 수매가 없는 농산물들 있잖아요. 밭작물들 예를 들면 뭐 고추나 배추나 이런 것들 가격이 뭐 뉴스에 보면 뭐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막 똥값이 됐다 이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게 생기는 거죠. 이제 그렇죠. 그래서 수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먹는 쌀, 뭐 콩 이런 것들 이제 밀도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이 됐고요. 다시 재개가 됐고요.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의 수매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하는 것이죠. 이게 이제 수매가 없어진다는 게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그냥 거의 천지개벽할 정도로 크게 그렇죠.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. 중요한 건데 그 작물은 우리가 안 사주니까 농사 짓지 말라. 그러니까요. 그럼 당시에 이게 농민들의 반대가 엄청 심했을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무난히 넘어갔나요? 정부 정책에 대해서?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뭐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반대가 있었지만은 조금 덜했던 게 예를 들면 쌀을 짓지 말라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. 주작목이니까. 근데 이제 밀 같은 경우에는 논에다 지을 수 있는 후우 작목이거든요. 뒤에 이모작으로 짓는 작물. 그러니까 사실은 밀 대신 보리도 심을 수가 있었던 거죠. 근데 심지 말라 그러면 보리 심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. 근데 나중에 보리도 없어집니다. 맞습니다. 식량 자금률이 올라가면서 보리밥 이런 걸 잘 안 찾게 되죠. 그러면서 이제 보리도 없어지니까 지금 이제 겨울에 농촌에 가보시면 황량하잖아요. 그 맨 땅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. 예전에 이렇지 않았거든요. 밀과 보리가 자라네 이런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의 그런 겨울이면 지금 같은 계절이면은 네. 너무 당연했던 풍경이 사라진 겁니다. 라떼 얘기를 잠깐 하면 네. 우리 이 기자는 혼분식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? 혼분식.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. 제가 어떻게 들어보겠어요? 혼자 먹는 분식 아니에요? 이렇게 나오는군요. 제가 사 기자는 혼분식이 뭔지 압니까?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. 요즘에는 혼자가 그 혼자군요. 뜻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네. 혼식은 다양한 곡물을 쌀이 부족하니까 섞어서 먹어라. 그래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학교에서 먹을 때 쌀만 가지고 도시락을 싸우지 말고 다른 곡물을 섞어서 예. 콩이라든가 보리라든가 뭐 이렇게 섞은 밥을 가져오라는 거고 거기서 분식이라는 거는 밀가루로 된 음식을 먹어라. 쌀이 부족하니까. 옛날에는 그런 70년대 제가 있었어요? 이제 70년대에 그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혼식과 분식을 해야 한다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도시락통 검사를 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빈부격차를 좀 줄여주자는 취지도 있는 거죠. 그래도 똑같이 끝까지 혼분식을 하니까. 쌀로만 싸우는 분 없었어요? 그러면 선생님한테 맞습니다. 막 엎드려 뻗쳐서 맞습니다. 그만큼 그 당시에는 쌀이 부족했고 뭐 밀이나 보리로 된 음식을 먹도록 권장을 했던 그런 시대였죠. 근데 그런 시절이 지나고 이제 쌀이 완전히 풍부해지니까 사실은 밀 농사, 보리 농사도 이제 사라진 약간 역사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최성호 선생 인터뷰를 보면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. 우리 농촌에는 3가지 흉년이 있다. 그 정확히 말하면 우리 농촌에는 매년 3번의 흉년이 온다 이렇게 매년? 매년 3번의 흉년이 온다는 건데 이게 정말 뭐 농촌의 현실입니다. 그 첫 번째는 이제 수입 농산물 흉년이라 그래가지고 그 농작물 좀 팔려 그러면 뭐 가격이 좋을 것 같아서 팔려 그러면 갑자기 뭐 고추나 마늘이나 뭐 수입해 와가지고 확 떨어뜨려 버리잖아요. 그렇죠. 그 두 번째는 이제 기후 위기 흉년입니다. 그게 뭐냐면 거의 뭐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게 매년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랑 이 흉년과 또 이겨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풍년이 나면 또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. 풍년이 나면 농촌에서 그
농림부에서는 농부들이 저거 자기들 짓기 쉬운 거 지으려 그래가지고 소비도 신경 안 쓰면서 마음대로 짓는다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또 가격이 이제 팍 떨어지지 않습니까? 수확량이 많아지니까 사실은 농부는 잘 가꾼 것뿐이거든요. 그렇죠. 농사를 잘 지은 것뿐이거든요. 그 농장을 잘 경영한 것뿐인데 가격이 떨어져서 오히려 제가 그 농진청에서 발표하는 경영비 조사 발표가 있거든요.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농사를 지었는데 비료값, 인건비, 뭐 기름값 이런 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세 가지 흉년이 매년 온다. 정말 뭐 끔찍한 현실 아닙니까? 농촌에. 그렇죠. 그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?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게 있어서 네. 다른 나라 농산물도 우리가 사줘야 되기도 하고 또 가격이 싸니까 수입업자들이 엄청 사가지고 또 시장에 이제 팔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조절할 수 있습니까? 그러니까 WTO에서 AMS라고 있습니다. 이게 보조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지금 10%도 안 쓰고 있어요, 우리나라가. 10% 정도 왜 안 씁니까? 시장에 맡기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다른 데 쓰는 거죠. 뭐 기업을 살린다거나 도로를 놓는다거나 다른 데 쓰는 거죠. 농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산업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낫다. 뭐 돈이 없어서 안 쓴다, WTO 때문에 안 쓴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닌 거고 그냥 안 쓰는 겁니다. 저는 WTO 협정 영향이 큰 줄 알았어요.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이 우리가 이제 50년대, 60년대부터 이제 미국에서 원조를 받았잖아요. 네. 밀 원조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원조한 게 뭐 밀이 없는데 아껴서 원조한 게 아니라 자국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원조한 겁니다. 왜냐하면 남아 돌기 때문에 어떤 뭐 우리가 너무 좋아서 혹은 뭐 가난하니까 줬다기보다는 미국의 어떤 자국의 어떤 그런 농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우리도 역시 지금 뭐 식량이 부족한 국가들이 많잖아요. 맞습니다. 북한도 있고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수매해가지고 그렇죠. 다른 데 주거나 그렇죠. 지금 식량 자금률이 20%가 안 됩니다. 18.5%인데 2022년 기준으로.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지금 이 붕어빵도 그렇고 먹는 음식의 80% 이상은 수입해서 먹는 나라에서 식량이 많이 생산됐다고 농부를 손가락질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, 사실은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지고 무슨 붕어빵이 비싸다, 짜장면이 비싸다, 뭐 공깃밥이 2,000원 된다, 뭐 얼마 전에 뭐 어디 일간지에서 일면에다 그런 걸 썼던데 그게 좀 말이 안 됩니다. 이번에 제가 구례에 갔을 때도 팥 칼국수를 그 국산밀로 만든 걸 한 그릇 먹었거든요. 근데 이게 10,000원이에요, 한 그릇에. 근데 여기에 밀이 얼마나치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300원어치 들어갔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음식물 가격이 오르는 데 있어서 농산물이 이제 사실은 시장에 다 가격이 공개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 있으니까 자꾸 농산물이 올랐으니까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은 세금이 올랐고 전기세가 올랐고 인건비가 올랐고 교육비가 올랐고 우리가 농부들한테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. 농부들은 오히려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. 좀 더 비싸게 받아달라. 사실은 뭐 그런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96년대 국민 투표에 붙입니다. 그 농업에서 어떤 자유시장 경제를 배제하자. 농업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먹을거리고 어떤 식량 주권 자급이죠. 안보의 문제니까 지원해야 된다. 이걸 헌법에 박습니다. 문구를. 그걸 국민 투표로 해서 70% 이상 국민들이 찬성합니다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국민 투표를 했다. 거기서 막 이렇게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? 네네. 이 가치 인식을 공유하고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네네.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는. 모골빵집 좀 소개해 주시면 어때요? 저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. 모골빵집이라고 구례읍에 있는 그런 우리 밀을 취급하는 빵집인데요. 국산밀의 특징은 이게 뭐 생산돼서 바로 먹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신선한 맛이 더 많이 전해지는 거죠. 맛있었나요? 모골빵집 빵?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뭐 독특하고 그 뭔가 이렇게 식감이 살아 있고 그러니까 풍미가 있달까요? 풍미? 근데 왜 안 사오셨나요? 제가 그죠? 주문하겠습니다. 그렇죠. 네, 주문해서. 주문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에 수출하는 라면의 그 어떤 그 물량, 그 매출이 1조 원 돌파했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있는데 사실 그 라면에 제가 볼 때 99%가 아마 수입밀로 만들어졌을 그렇죠. 거예요. 근데 물론 이제 가공식품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프랑스 와인을 사는데 보르도 와인을 사는데 그 보르도 와인의 그 재료가 된 칠레산이 포도가 실내산이나 캘리포니아
중국산도 있을 수 있죠. 네. 어쨌든 그런 다른 나라의 재료로 만들었다.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뭔가 그 어떤 그 오리지널리티 같은 거 이게 진짜다 이런 느낌을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이 라면에도 물론 K라면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. K라면이라고 할 수 없다. 이 이제 식품이라 너무 관련된 정책은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좀 사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밀은 뭐 예를 들면 밀은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사람 누굽니까? 대기업 재분소. 그렇죠. 농정의 외국의 밀 생산자들. 밀 농업 정책에 실패한 맞습니다. 공무원들 다 면피가 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우리 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정부에서는 사실은 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요. 그 1헥타르당 50만 원씩 그 직불금을 지원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가루쌀이라고 있습니다. 가루쌀. 네, 가루쌀. 가루쌀이라고 하는 그 작물은 재배를 하면 250만 원을 주고 내년에는 350만 원이 됩니다. 이게 이제 뭐 밀을 대체한다고 가져온 건데 밀은 이제 50만 원인데 내년에 또 그냥 50만 원이거든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조사료라고 소가 먹는 그 라이글라스 이런 게 있어요. 그런 소가 먹는 풀 아이고. 이런 걸 재배했을 때랑 같은 그런 거거든요.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으로 일단 맞춰요. 수입밀이 더 쌉니다. 우리 밀이 더 쌉니다. 그러니까 일본 자국산 밀이 더 쌉니다.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가공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품종도 많고 품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이 수입밀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럼 근데 일본은 자급률 17%고 우리는 1%거든요. 이 차이가 왜 생기냐? 일본은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라면 회사다. 우리 신라면이 한 해에 7만 톤을 쓰거든요. 다 수입밀을 씁니다. 근데 일본은 그 예를 들면 신라면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일정 부분은 우리 밀을 섞는 거죠. 그래서 양을 늘려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밀 소비량을 늘리는 거고 어떤 양심이랑 뭐 기호에 의지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이 꼭 필요한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루쌀이라고 하는 가루쌀은 쌀입니다. 참고로. 네네. 예. 쌀을 밀이 대체한다. 쌀로 밀을 대체한다 이러면서 그 지원을 밀에 대한 지원을 이제 줄이는 거죠.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이게 정부에서 이를테면 신라면을 만드는 농심 같은 곳에 이거 우리 밀 10% 이상 썰어라고 할 수 있나요? 그건 없죠. 네. 가격을 맞추는 거죠, 그러니까. 그렇죠. 예를 들면 직불금을 지금 50만 원을 주던 것을 이게 이제 290만 원 정도가 되면은 가격이 같아집니다. 그럼 직불금을 늘려서 그게 가격이 똑같아지면 신라면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안 쓸 수도 있잖아요. 안 쓸 수도 있죠. 안 쓸 수도 있지만 환경을 만드는 거지. 왜냐면 이제 5만 톤을 꾸준히 이제 어떤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품질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어떤 농업 정책, 식량 정책의 문제가 되는 거죠. 예를 들면 꾸준히 뭐 우리가 어느 해는 2만 톤 했다, 어느 해는 10만 톤 한다.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. 이게 이번 주에 그 표지 기사인데요. 네. 그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 21을 참조해 주세요. 네, 좋습니다. 두 번째 주제 의료용 대마 이야기는 2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